2007년 가을 울산 남구의 한 예식장에서 김미경과 박성호의 결혼식이 열렸다. 34세 미경은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성호에게 마음을 열었다. 37의 성호 역시 차분하고 인자한 미경의 모습에 반해 청혼했고 두 사람은 주변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다. 결혼 초기 미경은 시어머니 최순자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62의 순자는 아들 내외가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보태주었고 자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며 며느리를 챙겼다. 어머니, 이렇게 자주 오시면 불편하실 텐데요. 아이고, 뭐가 불편해. 우리 며느리 직장 다니느라 힘들잖아. 내가 반찬이라도 해줘야지. 미경도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을 대접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곤 했다. 미경은 늦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것에 감사했다. 결혼 1년 차인 2008년 미경은 35의 나이에 첫 아들 준우를 출산했다. 첫 손주의 탄생에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산후조리를 도와주었다. 매일 아침 일찍 찾아와 미역국을 끓여주고 손주를 돌보며 며느리를 쉬게 해주었다. 노산으로 몸조리가 더디었던 미경은 시어머니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내 손주인데 당연한 거지. 우리 준우 정말 이쁘게 생겼어. 순자는 손주를 안고 있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63세 나이에 손주를 본 기쁨은 남달랐다. 미경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준우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미경 부부는 남구 무거동의 아파트 17층으로 이사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 3동에 사는 시어머니 집과는 걸어서 5분 거리였다. 순자는 거의 매일 며느리 집을 드나들며 손주를 돌봐주었다. 미경은 육아에 지칠 때마다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준우가 새 돌이 되던 2011년 미경은 시어머니의 방문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순자는 아침 일찍 찾아와 저녁 늦게까지 머물렀고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했다.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확인하고 한마디씩 했다. 이 고기는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마트 할인할 때 사면 되는데. 아, 그냥 퇴근길에 급하게 사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림을 못하는 거야. 계획적으로 장을 봐야지. 미경이 준우에게 간식을 주면 또 한마디가 날아왔다. 그렇게 과자를 자꾸 주면 밥을 안 먹어. 밥 먹기 전에 군것질을 하면 밥맛이 있겠니? 처음에는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라 생각하며 참았다. 하지만 순자의 간섭은 점점 더 깊어졌다. 준우의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선택, 학습지 종류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냈다. 남편 성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좀 부담스러워. 조금만 간격을 두고 오시면 안 될까? 엄마가 손주를 좋아해서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도움을 주시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인 성호는 미경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미경은 시어머니의 지나친 관심보다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이 더 답답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미경은 참을만 했다. 준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남편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이 평온하게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아직은 행복이 균열되기 전이었다. 2012년 준우가 4살이 되던 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관심은 더욱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미경아,
준우 유치원은 우리 집 앞에 있는 데로 보내는 게 어떻겠니? 내가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잖아. 내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어머니 감사한데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유치원이 교육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요. 아이고, 그런 건 다 거기서 거기야. 할머니가 손주 직접 챙기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순자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미경도 시어머니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준우는 시어머니 집 근처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다. 순자는 매일 준우를 데려다주고 데려왔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저녁까지 먹이며 손주를 돌봤다. 미경이 퇴근해서 준우를 데리러 가면 이미 오후 6시가 넘어 있었다. 엄마,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줬어. 벌써 밥 먹었어. 그래. 할머니가 뭐 해주셨는데? 불고기랑 계란찜이랑 김치찌개. 준우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미경은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아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먹는 시간,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어머니,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데리러 오면 집에서 먹여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애가 배고파하는데 어떻게 기다려. 그리고 내가 퇴근하면 피곤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편하잖아. 순자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었다. 미경도 그 마음을 알기에 더 거절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이 준우를 데리러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였다. 미경아, 오늘 준우 옷 좀 봐. 아침에 쌀쌀했는데 얇게 입혀서 감기 걸릴 뻔했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혔어. 어머니, 오늘 일기예보에서 따뜻하다고 해서요. 일기예보가 맞을 때가 어디 있어. 애들은 어른보다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항상 한 겹 더 입혀야 해. 내가 애들을 다 키워봤잖아. 순자는 다음날 준우 옷을 몇 벌 사다 주었다. 두툼한 겉옷과 내복, 털모자까지 챙겨주었다. 할머니가 사준 거야. 이거 입고 다녀.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손주 옷 사주는 게 뭐가 대수야. 우리 준우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미경은 고맙다고 했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다. 아들의 옷 하나 제대로 챙겨 입히지 못하는 엄마가 된 것 같았다. 주말이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미경아, 오늘 준우 데리고 우리 집에 와. 내가 갈비찜 했는데 준우가 좋아하잖아. 어머니, 오늘은 남편이랑 준우랑 공원에 가려고 했는데요. 아이고, 공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겠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다. 미경은 결국 공원 계획을 취소하고 시댁으로 향했다. 성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엄마가 준우 보고 싶어 하시는데 가야지. 공원은 다음에 가면 되잖아. 그렇게 거의 매주 일요일을 시어머니 집에서 보냈다. 성우는 어머니와 준우랑 셋이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해. 설거지도 깔끔하게 잘하고. 순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했다. 하지만 집에서는 늘 작은 부분을 지적했다. 미경아, 설거지할 때는 뜨거운 물로 하는 게 좋아. 기름기가 잘 빠지거든. 그리고 이 그릇은 여기 두는 게 아니라 저쪽 찬장에 두는 거야.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며느리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로 들렸다. 점점 지쳐갔다. 직장 생활도 버거운데 육아와 집안일, 그리고 시어머니의 세심한 관심까지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모든 게 고마운 일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미경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2013년 준우가 5살이 되던 해였다.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날, 미경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며 온종일 부엌에서 보냈다. 시댁에 도착하자 이미 시누이 2명과 그 가족들이 와 있었다. 큰 시누이 은희는 성호보다 2살 위였고 작은 시누이 은정이는 성호보다 3살 아래였다. 두 시누이는 각자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부엌일을 거들지는 않았다. 옳게, 우리는 멀리서 왔으니깐 좀 쉴게. 옳게 괜찮지? 은희가 웃으며 말했다. 미경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순자가 따라 들어왔다. 미경아, 우리 집안은 원래 나물을 이렇게 하지 않아.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시 만들까요? 아니야, 됐어. 그냥 먹어야지. 근데 다음부터는 미리 물어보고 해. 미경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자신은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하고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거나 TV를 보며 쉬었다. 저녁 식사 후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큰 시누이 은희가 물었다. 괜찮아. 그런데 요즘 무릎이 좀 아프더라. 병원에 가봐야 하나? 엄마, 제가 좋은 한의원 알아볼게요. 작은 시누이 은정이가 말했다. 순자는 딸들의 관심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딸들은 효녀들이야. 그런데 미경이, 너는 친정 부모님은 안 찾아뵙니까? 순자의 질문에 미경은 당황했다. 어머니, 제 부모님은 부산에 계셔서 자주는 못 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너무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매주 시댁에 와서 하루를 보내는데 친정에 갈 시간이 어디 있었는가. 명절에도 시댁 행사 준비로 바빠서 친정에는 명절이 지나서야 갈 수 있었다. 미경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순자의 말에 시누이들도 거들었다. 맞아요, 새언니. 저희는 엄마한테 자주 오잖아요. 새언니도 친정에 자주 가세요. 미경은 고개만 끄덕였다. 웃음 뒤에 서운함과 분노가 숨어 있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아니라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미경의 마음은 천리길을 온 것처럼 무거웠다. 저녁에 미경은 성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다음 주말에 우리 부산 가서 친정 부모님 뵙고 올까요? 이번 주말 엄마가 준우 데리고 놀러 가자고 하셨는데 다음 달에 가면 안 돼? 매번 다음 달이에요. 올해 들어 친정에 한 번도 못 갔어요. 엄마가 워낙 준우 없으면 불안해 하시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장모님한테는 내가 전화드릴게. 성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친한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다. 미경아, 오랜만이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대학 동창들 모임하는데 올 수 있어? 수진아, 미안해. 주말에는 시댁 가야 해서. 너 맨날 시댁 간다더니 정말이네. 결혼하고 한 번도 못 봤잖아. 이번에는 꼭 와. 다들 너 보고 싶어 해. 미경은 망설였다. 정말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다. 대학 때 친했던 친구들과 수다 떨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 이번에는 꼭 갈게. 전화를 끊고 미경은 성호에게 말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오랜만에 모임이 있대요. 토요일? 그날 엄마가 준우 데리고
동물원 가자고 하셨는데 다른 날로 바꿀 수 없어? 친구들이 다들 그날만 가능해서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에이, 친구는 언제든 만날 수 있잖아. 엄마가 얼마나 준우 보고 싶어 하시는데 미안하다고 전해. 결국 미경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해야 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낼 때 눈물이 났다. 수진아, 미안해. 또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꼭 보자.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다. 미경아, 너 괜찮아?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미경은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때리거나 욕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든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 무렵 또 다른 일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미경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네, 어머니. 요즘 프로젝트가 있어서 좀 바쁘긴 해요. 그래서 그런지 준우가 요즘 자꾸 감기에 걸리더라. 엄마가 바빠서 제대로 못 챙겨주니까. 순자의 말에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 제가 최대한 신경 쓰고 있는데. 미경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준우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니? 돈은 우리 성우가 벌면 되는 거고. 하지만 어머니, 제 일도 중요하고 물론 내 일도 중요하지. 근데 아이는 지금 아니면 안 돼. 크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어.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 성우도 거들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당신이 회사 다니느라 준우를 제대로 못 챙기잖아. 우리 준우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사직서를 냈다. 회사를 그만두던 날 부장님이 아쉬워했다. 미경 씨, 정말 아깝네요. 일도 잘하고 성실한데 나중에라도 복직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미경은 회사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17년간 다녔던 회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곳,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웃던 곳, 모든 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공허함을 느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 며느리, 아내, 엄마. 그 역할들 외에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날 밤 미경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17층에서 내려다보는 울산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미경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이 지났다. 미경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아침에 준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 준우를 데리러 가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준우를 자주 데려갔고 미경은 점점 더 할 일이 없어졌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집에 돌아와 미경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앞으로 생활비를 엄마한테 받기로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경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내 월급을 엄마한테 드리면 엄마가 우리 생활비랑 저축 같은 거 관리해 주시기로 했어. 엄마가 돈 관리를 워낙 잘하시잖아. 우리 집 살림도 그렇게 꾸려오셨고. 여보,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안 돼요? 제가 가계부도 쓰고 있고. 당신이 회사 다닐 때는 몰라도 이제 집에만 있는데 뭘 알겠어. 엄마가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제대로 해야 하고. 성우는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 말했다.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다음 달부터 성우의 월급은 순자에게 입금되었다. 순자는 매달 초 미경에게 생활비를 주었다. 현금 봉투에 담아서 미경아, 이번 달 생활비야. 식비랑 준우 학원비, 공과금 내고 쓰면 돼.
미경은 봉투를 받아들며 속으로 금액을 계산해 봤다. 턱없이 부족했다. 어머니, 그런데 이게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공과금만 내도.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알뜰하게 쓰면 충분해. 내가 우리 집 살림할 때는 이것보다 적은 돈으로도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을 헤프게 쓰는 거야. 그래도 물가도 많이 올랐고. 미경아, 돈 관리는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아껴 쓰는 게 중요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첫 달 미경은 최대한 아껴 썼다. 마트 전단지를 보고 세일하는 것만 샀고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래도 돈이 부족했다. 준우 유치원에서 현장학습비를 내라는 안내장이 왔는데 생활비에서 낼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 준우 현장학습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요. 현장학습? 그런 거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괜히 돈만 나가고. 하지만 친구들은 다 가는데 준우만 안 가면.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이들은 금방 잊어버려. 할머니가 준우 데리고 좋은 데 가주면 되지. 결국 준우는 현장학습에 가지 못했다. 유치원에서 돌아온 준우가 물었다. 엄마, 나는 왜 현장학습 못 가? 준우야, 미안해. 다음에 엄마랑 더 좋은 데 가자. 친구들은 다 갔는데 나만 안 갔어. 준우는 풀이 죽은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다. 미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미경은 마트에서 우연히 대학 동창 수진을 만났다. 미경아, 어머, 오랜만이다. 회사 그만뒀다며? 어떻게 지내? 응, 수진아. 그냥 그렇게 지내. 나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다들 간다는데. 아, 나는. 여행은 좀 어려워. 왜? 준우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돈이 좀. 미경은 말끝을 흐렸다.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럼 우리 나중에 밥이라도 먹자. 그래, 연락할게. 수진과 헤어진 후 미경은 마트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다. 생기 없는 얼굴, 푸석한 피부, 힘없는 눈빛. 옷도 몇 년째 같은 것만 입고 있었다. 머리도 파마는 엄두도 못 내고 집에서 대충 묶고 다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예전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갔다. 점심시간이라 동료들이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이 부러웠다. 그때 회사를 계속 다녔더라면, 내 돈이 있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1년 만에 경력이 단절되고 41살의 여자가 다시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저녁, 성우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오늘 회식이 있었는데 우리 부장님 딸이 결혼한다고 하시더라. 축의금 10만 원 내야 하는데. 그런데 여보, 그 돈은 어디서? 엄마한테 받아. 축의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거잖아. 다음날 미경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남편 회사 부장님 딸 결혼 축의금을 내야 하는데요. 10만 원? 그렇게 많이? 요즘은 5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부장님이시니까. 에휴, 쓸데없이 돈 나가는 일이 많아. 알았어, 줄게. 순자는 마지못해 돈을 내주었다. 미경은 그 돈을 받으며 스스로가 초라했다. 결혼 전에는 자신의 돈으로 자유롭게 축의금도 내고 선물도 샀는데 이제는 10만 원 하나 받으러 고개를 숙여야 했다. 밤이 되어 준우가 잠든 후 미경은 거실에 홀로 앉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은 하나도 없었다. 결혼 전 모았던 적금도 전세 보증금에 다 써버렸다. 이제는 1,000원 한 장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미경은 지갑을 열어봤다.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다음 주까지 이 돈으로 버텨야 했다. 그마저도 준우 간식이나 급한 물건 사는 데 쓰면 남는 게 없을 것이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뭔가 바꿔야 해. 미경은 생각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력한 자신. 한때는 꿈도 있고 자신감도 있었던 김미경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 남은 건 시댁의 며느리, 남편의 아내, 아들의 엄마라는 역할뿐이었다. 2014년 가을 집에만 있는 생활이 1년이 넘어가면서 미경은 점점 더 우울해졌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다. 어느 날 아침 준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에 돌아온 미경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청소를 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점심때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경아,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어.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어머니, 저는 집에서 먹을게요. 혼자 먹으면 쓸쓸하잖아. 어서 와. 같이 먹자. 미경은 거절할 힘도 없었다.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미경아,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네, 어머니. 그런데 얼굴이 왜 그렇게 푸석해? 화장이라도 좀 하고 다녀. 남편이 좋아하겠니? 네, 알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미경아, 오늘 준우는 내가 데려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쉬어. 저녁도 여기서 먹이고 보낼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됐어, 됐어. 손주 보고 싶으니까 저녁 6시쯤 데리러 와.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다. 아들조차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찾는 것 같았다. 엄마로서의 자리도 점점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저녁 6시 미경은 시어머니 집으로 준우를 데리러 갔다. 엄마, 할머니가 치킨 시켜줬어. 준우는 신이 나서 말했다. 미경은 씁쓸하게 웃었다. 미경아, 너도 먹고 가. 치킨 많이 시켰어. 아니요, 어머니. 저희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벌써 먹었는데 뭘. 준우도 배부르다고 하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가 말했다. 엄마, 할머니 집이 더 좋아.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성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제가 다시 일을 해볼까 해요. 또 그 얘기야? 준우는 누가 돌봐? 어머니께서 워낙 잘 돌봐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애나 잘 돌보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제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은 내가 벌잖아. 엄마가 생활비도 주시고. 괜히 밖에 나가봤자 나이도 있고 다시 취직하기 힘들어. 성호는 TV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준우와 함께 미경의 집에 왔다. 미경아, 우리 준우 겨울옷 사러 백화점 가자. 같이 가.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는 준우 옷을 골랐다. 미경은 옆에서 지켜만 봤다. 이거 예쁘다. 준우야, 이거 입어볼래? 네, 할머니. 계산대에서 시어머니가 카드를 꺼냈다. 어머니, 제가. 됐어. 내가 살게. 손주 옷 사주는 게 뭐 대수야. 미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들 옷 하나 사줄 돈도 권한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다. 미경아, 요즘 집안 청소는 잘하고 있니? 네, 어머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남편이 바깥에서 고생하는데 집이 깨끗해야지. 네,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잘해야지. 미경은 고개만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2014년 겨울, 미경과 성우는 첫 번째 큰 다툼을 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어머니가 가족 모임을 하자고 했는데 미경은 그날 친정에 가고 싶었다. 여보, 이번 크리스마스는 친정에 다녀올게요. 1년 내내 한 번도 못 갔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엄마가 다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안 가? 당신 혼자 준우 데리고 가세요. 저는 친정 좀 다녀올게요. 안 돼. 우리 가족이 다 모이는데 며느리가 빠지면 말이 돼? 저도 친정 부모님이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가면 안 돼요? 미경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성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이래? 요즘 이상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제가 참았던 거예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참았다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해주시잖아. 잘해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숨이 막혀요. 무슨 소리야? 당신 요즘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미경은 친정에 가지 못했다. 시댁 가족 모임에 참석했지만 내내 웃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챘다. 미경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성우 말 들어보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던데.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습니다. 미경은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아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렇게는 못 살아.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날 밤 미경은 결심했다. 성우에게 별거를 제안하기로. 여보, 우리 잠깐 떨어져 살아요. 뭐? 별거? 네. 저 좀 쉬고 싶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당신 정말 이상해졌어.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엄마. 당신은 맨날 엄마만 찾네요. 저는요? 저는 당신 아내예요. 성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당신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 결국 2014년 9월 미경과 성우는 별거를 시작했다. 성우는 짐을 싸서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처음으로 남편 없이 아들과 단둘이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 별거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다. 성우가 없는 집은 조용했다. 처음에는 홀가분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혼 이야기 좀 하자. 시간 날 때 만나. 미경은 손이 떨렸다. 별거를 제안한 건 자신이었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는 무거웠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다. 며칠 후 성우와 만났다. 근처 커피숍이었다. 이혼 조건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성우는 차갑게 말했다. 조건이요? 재산 분할하고 준우 양육권 문제. 준우는 당연히 제가 키워야죠. 미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엄마도 준우를 키우고 싶어 하시거든. 네? 어머니가요? 당연하지. 준우는 우리 집안의 첫 손주야.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준우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낳고 키웠어요. 키운 건 우리 엄마지. 너는 뭘 했어? 회사 다닌답시고 준우는 엄마한테 맡기고. 그건 어머니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어쨌든 준우는 할머니를 더 따르잖아. 너보다 엄마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재산 분할도 문제야.
집은 우리 엄마가 보증금 보태주신 거니까 내 몫은 별로 없어. 제 결혼 전 적금도 보증금에 들어갔어요. 그건 얼마 안 되잖아. 그리고 그동안 내 생활비는 누가 댔는데 다 내 월급이었어.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렇게 무력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준우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경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집에 와. 미경은 시어머니 집으로 갔다. 시어머니는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미경아, 성우한테 들었어. 이혼하겠다고? 네, 어머니. 그래. 둘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지. 근데 준우는 우리가 키울 거야.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돼? 내가 그동안 준우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잖아. 너는 뭘 했어? 제가 엄마예요. 준우 엄마는 저예요. 엄마 자격이 있어야 엄마지. 너 지금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 준우를 어떻게 키우려고?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다. 일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42의 경력 단절된 여자가 무슨 일을 구해. 현실을 봐. 준우는 우리가 키우는 게 낫다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미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섰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미경아, 법적으로 싸우면 너는 질 거야.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이 양육권을 어떻게 받아?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무너졌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준우를 빼앗길 수는 없어. 절대로. 미경은 변호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 상담 비용조차 부담스러웠다. 손에 쥔 돈은 몇만 원뿐이었다. 며칠 후 성우가 집으로 찾아왔다. 준우 보러 왔어. 준우는 유치원 갔어요. 그럼 기다리지. 성우는 거실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경아, 다시 생각해봐. 이혼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미경은 놀라서 성우를 바라봤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준우를 키우려면 우리가 이혼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다시 합치자. 미경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결국 어머니 말씀 때문이네요. 당신 생각은 없고.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는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준우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 싸움하면 너는 불리해. 돈도 없고 직장도 없잖아. 그래도 전 엄마예요. 준우 엄마. 성우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알았어. 그럼 법정에서 보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날 밤 미경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흰 벽에 매직펜으로.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다. 준우는 내 아들이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빼앗아 갔다.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벽면은 점점 글씨로 가득 찼다. 미경의 분노와 절망이 글씨가 되어 벽을 채워갔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 미경은 계속 썼다. 밤새도록 썼다. 유서처럼 고발장처럼. 2015년 3월이 되었다.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다. 미경은 변호사도 없이 혼자 법원에 갔다. 성우와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왔다. 양육권은 아버지가 갖는 게 맞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무직이고 경제력이 없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말했다. 저는 일을 구할 겁니다. 준우는 제가 키워야 합니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을 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재판으로 가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무너졌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준우야. 엄마 안 울어. 엄마, 우리 할머니 집 안 가? 이제 안 가. 우리 둘이서만 살 거야. 왜? 나는 할머니 보고 싶은데. 준우의 말에 미경은 더 슬펐다. 아들마저 할머니를 찾는구나. 그날 밤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17층에서 내려다보는 울산 야경. 아름답지만 차가웠다.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끝났으면. 미경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2015년 3월 중순, 미경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재판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준우가 할머니 손을 잡고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며 깨어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미경은 구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 비용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무직 상태시고 수입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상담 변호사가 물었다. 네.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양육권 소송에서 경제력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양육하겠다고 하면 법원이 그쪽에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는 준우를 잃는 건가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선을 다해보시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취업을 하시거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준우를 잃는구나. 그날 저녁 준우를 재우고 난 후 미경은 벽에 또 글을 썼다. 법은 엄마 편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아이도 빼앗긴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내 아들을 가져간다. 벽은 이미 글씨로 가득했다. 미경은 바닥에도 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성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다음 주 재판 날짜 확인했지? 변호사 선임 안 하면 너만 손해야. 미경은 답장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어디 있는가?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경아, 아직도 고집 부릴 거야? 준우는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어. 너는 내 인생이나 살아. 어머니, 준우는 제 인생입니다. 준우한테 물어봤어. 할머니랑 살래? 엄마랑 살래? 준우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경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준우가 할머니랑 살고 싶대. 엄마는 맨날 우니까 싫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준우가 직접 한 말이야. 애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데 왜 붙잡고 있어? 전화는 끊겼다.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준우도 나를 떠나려고 하는구나. 2015년 3월 22일 일요일 아침, 미경은 눈을 떴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다. 준우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배고파? 준우야, 엄마가 라면 끓여줄게. 미경은 부엌으로 갔다.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것도 곧 못하게 되는 건가? 엄마, 오늘 할머니 집 가? 아니야, 준우야. 오늘은 엄마랑 집에 있자. 나는 할머니 보고 싶은데. 준우의 말에 미경은 가슴이 무너졌다. 오후가 되자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경아, 내일 재판인데 준우는 엄마한테 맡기고 올 거지? 대답 좀 해. 준우는 내일 엄마가 봐주신대.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미경은 준우를 바라봤다.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들. 7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 내일이면 다 끝나는 건가? 저녁을 먹이고 준우를 씻겼다. 평소보다 더 오래 안아주었다.
준우야, 엄마가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준우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미경은 눈물을 참았다. 밤 9시 준우를 재웠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준우는 곤히 잠들었다. 미경은 거실로 나와 벽에 쓴 글씨들을 바라봤다. 자신의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 글씨들. 내가 죽으면 시어머니와 남편은 장례식장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미경은 책상 서랍을 열어 유서를 꺼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써둔 것이었다. 준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성호 씨, 당신은 끝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어머니,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준우 방으로 들어갔다. 잠든 준우를 바라봤다. 평화로운 얼굴. 미경은 준우를 안아 올렸다. 준우가 눈을 떴다. 엄마, 준우야, 엄마랑 같이 가자. 어디? 좋은 곳. 우리 둘이서만 갈 수 있는 곳. 미경은 준우를 안고 베란다로 나갔다. 17층.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다. 엄마, 추워. 괜찮아, 준우야. 금방이야. 미경은 창틀에 올라섰다. 준우를 꼭 안았다. 아래로는 아파트 화단이 보였다. 이제 끝이야. 모든 고통이 끝나. 미경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통제, 그리고 준우를 빼앗기게 될 내일. 준우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미경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뛰어내렸다. 밤 9시 50분.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서 쓰러진 모자를 발견했다. 112에 신고했다. 미경은 즉사했다. 몸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다. 준우는 미경의 몸이 나뭇가지에 먼저 걸리면서 충격이 완화되어 살아남았다. 골절과 뇌출혈로 의식이 희미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준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성호에게 연락이 갔다. 시어머니 집에 있던 성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준우야, 준우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준우.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고 온몸에 깁스가 되어 있었다. 의사가 말했다. 기적입니다. 17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아있다니. 아마 어머니 몸이 먼저 나뭇가지에 걸려서 아이가 충격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성우는 주저앉아 울었다. 시어머니도 함께 왔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이 현장을 조사했다. 17층 집안에는 벽면 가득 미경이 쓴 글씨가 있었다. 고부 갈등, 남편과의 불화, 양육권 다툼에 대한 절규가 가득했다. 유서도 발견되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보도되었다.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40대 여성이 7살 아들을 안고 투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사망했고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경찰은 고부 갈등과 이혼 소송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아침,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준우가 눈을 떴다. 깁스로 감싼 팔과 다리, 머리를 감싼 붕대. 아빠. 준우의 작은 목소리에 성우가 달려왔다. 준우야, 정신 차렸구나. 아빠, 여기가 어디야? 엄마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성우는 미경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 17층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벽면 가득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나쁜 엄마가 아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빼앗아 갔다.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그들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 성우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경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테이블 위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우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성우 씨, 당신은 끝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간섭이 저를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와서 벽의 글씨들을 보고 말을 잃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다. 며느리를 위한다고, 손주를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며느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미경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유서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썼지만 성우와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미경의 친정 부모님이 도착했다.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그들은 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통곡했다. 우리 딸, 왜 한마디도 안 했니? 한 달 후 준우는 퇴원했다.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다. 준우야,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응. 근데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우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성우는 미경의 집을 정리하며 벽에 글씨를 페인트로 지웠다. 아내의 마지막 절규를 지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 글씨들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세월이 흘러 준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라는 숙제가 나왔다. 준우는 아빠와 할머니를 그렸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게 여자를 그렸다. 준우야, 이건 누구야? 할머니가 물었다. 엄마. 시어머니는 준우를 안아주었다. 눈물을 참으며 준우야, 엄마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럼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마지막까지 준우를 지켜주셨어. 성우는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미경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며 준우를 키웠다. 2015년 울산 투신 사건은 고부 갈등의 비극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지만 미경이 남긴 메시지는 많은 가정에 경각심을 주었다.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 과한 관심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부부 사이의 이해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경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